네, 이번 시간은 마지막 파트로 민사특별법 되겠습니다. 민사특별법에 5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맨 먼저 나오는 것이 196페이지로 가시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게 나와 있어요. 잠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공부하는 민법이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민법은 일반법이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따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민사특별법을 만들어서 따로 특별히 규율을 하는 거죠. 거기에 5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첫 번째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고 이제 집합건물법이 있죠. 집합건물법 이렇게 있고 또 가등기담보법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실명법 이렇게 있는데 5가지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들은 앞에서 민법에서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특별히 따로 규율할 필요가 있어서 만들어 둔 법들인 거예요. 요거는 이제 임대차에 관한 특별법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집합건물법은 이게 우리 소유권 편에서 공부한 공유를 공부를 했는데 그것들과 관련해서 특별히 따로 아파트는 따로 규율할 필요가 있어서 집합건물법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가등기담보법은 이게 저당권을 보통은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저당권을 설정할 건데 이게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해서 돈 빌릴 수 없을 때 그때 고리대금업자를 이용하게 돼요. 그럴 때 가등기담보법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실명법은 보통 우리 소유 명의를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좀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명의 신탁을 해두는 거예요. 그것들을 규율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총 6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입문 강의에서는 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만 가볍게 좀 파악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 자체가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보호하는 법이네. 근데 요거를 임대차를 임차인 이렇게 한번 바꿔서 읽어보시면 돼요.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둔 거예요. 근데 이건 민사특별법이니까 뭐에 대한 특별법이냐? 이건데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라는 것인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임대차에 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임대차는 이게 물건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으면 다 임대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건 그러면 부동산, 동산 다 포함하는 개념인 거죠. 부동산, 동산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는 그중에서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에 대해서만 건물 중에서도 주택임대차에 대해서만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여기에 이 대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데 건물 중에서 이게 주택일 때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었어. 그러면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특별히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임대차는 이걸 차임을 지급하는 것이고 꼭 보증금, 전세금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죠. 네, 우리 임대차보다는 과거에는 이 채권적 전세 요게 되게 많았어요. 이런 경우에도 보호해줄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뿐만 아니라 채권적 전세에 대해서도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해서 보호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임차인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임차인이 이 우리 같은 숨쉬는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하는데 자연인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임차인이 자연인일 때, 법인일 때는 일단 보호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된다.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지금 보지 말자고요. 예외는 나중에 보시도록 하고 일단 법인에게 대해서는 법인이 임차인일 때는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다.
그런데 이게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이게 임차인한테 불리할 때만 무효가 돼요. 이런 것을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한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강행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됐죠? 이것을 좀 봐두시고, 그런데 이제 이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왜 만들었는지 내용을 알면 금방 쉬워져요. 예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없던 시절에는요,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8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83년 이전에는 주인 바뀌거나 아니면 주인하고 계약을 통해서 잠깐 살다가 1년 단위로 막 계속 이사를 다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었단 말이에요. 걸핏하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주거 생활의 안정이 보장이 되지 않았는데, 이거 최소한 존속기간 면에서, 첫 번째 존속기간 면에서 최소한 최단기간을 보장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최단기간으로서 최소한 2년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인 거죠. 그래서 2년간은 끄떡없이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인 것이다. 그런데 이건 이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 동네에 가가지고 정말 1년만 살아야 돼. 그랬을 때 그래서 1년 약정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경우에도 임차인은 여기서 최단 기간 2년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또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게 된다 이 말인 거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실 1년 약정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선택해서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니까. 네. 그런데 이제 임대인이 이런 주장을 하지는 못한다. 임대인은 1년 주장 못해 이 말인 거예요. 이런 데 의미가 있는 것인 거다. 그래서 최단 기간 2년을 보장해 주고 있는 것, 이것을 봐 두시면 되겠다. 이런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런 거요. 두 번째가 대항력인데, 대항력이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 말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예요. 즉 뭐냐면 예를 들면 갑이 주택임대인이고 그리고 을이 주택임차인인데 이 주택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주택임차권은 성질이 채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채권은 상대권이다. 그래서 그 상대방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주택을 양도를 해버려서 새로운 주인, 이 주택 양수인이 생긴 거죠. 새로운 주인, 주택 양수인이 생겼어. 이런 경우에 이 주택 임차인은 원래는 임차권이라는 채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항을 못하는 거죠. 대항 못한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기본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인 것이다. 대항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원래 우리 이제 민법에서 공부할 때는 등기를 하면 그것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시해줘서 사람들한테 이걸 대중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대중들에게 보여주면 저 사람의 임차권이 있구나라고 해서 알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항력이 생긴다는 것인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이 생긴다는 것인 것이다. 그래서 주인의 협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인의 협조가 필요 없도록 이렇게 해두었다 이 말인 거다. 요게 이제 대항력이 생기는 것인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경매가 있었을 그 주택에 대한 경매, 그래서 경락인이 있단 말이에요. 경매가 이루어져도 만약에 이 주택 임차인이 최선순위 권리자다 그러면 대항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 것이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잠깐 봤습니다만 말소 기준 권리가 있어서 만약에 1번 저당권 후에 주택 임차인이 들어오고 대항력을 갖추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대항력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일 때는 안 된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일 때, 최선순위일 때는 이렇게 경락인한테도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인 거다. 요게 이제 대항력의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더 보셔야 될 것이 원래 채권은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게 아닌데 3번에 이게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즉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원래 채권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게 경매로 집이 날라갔다. 주인이 못 갚는다. 그랬을 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대항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일자를 계약서에 있다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때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됐죠? 이런 경우에 만약에 그 사람이 최선순위다 그러면 이 대항력도 인정되고 또 확정일자까지 있어서 우선 변제권이 있으면 이 권리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어요.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인 바뀌었어도 나 계속 살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된다.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이다. 근데 이제 이거하고 하나 구별해서 보셔야 될 얘기가 네 번째 어떤 것이냐면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인정된다.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인정이 돼서 이제 이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우리 시험에서는 그 금액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일 때는 이 소액보증금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대항력만 갖추고 있으면 돼. 대항력만 갖추고 있으면 그런 걸 인정해 준다. 확정일자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 간단히 교재를 보시면서 정리해 봅니다. 근데 이걸 외울 문제가 아니고 공부하실 때 이거예요. 이게 민법상 임대차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일반 규정으로 있는데 특별히 이 경우는 좀 예외를 둬서 주택임대차 이 경우에는 더 특별히 보호를 해야 되겠네 하는 차원에서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196페이지 보시면 적용 범위에서 1번에 1번 동그라미 1번 주거용 건물 동그라미 임대차 동그라미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된다라는 것이다. 주거용 건물을 주택 이렇게 바꿔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는 것인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채권적 전세 여기다 동그라미 칩니다. 채권적 전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전세금 주고 들어가서 사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해서 그 채권적 전세권자를 보호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1번에 보시면 여기서는 일단 원칙만 보겠습니다. 자연인 동그라미 법인 세모. 그래서 임차인이 자연인일 때 보호를 해주는 것이고 법인일 때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제목에서 편면적 강행 규정에다가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 이렇게 놨어. 강행 규정인데 편면적이 따로 붙었어. 그래서 요것은 어떤 의미냐? 그 밑에 보시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만 효력이 없는 거예요.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은 문제 삼지 않아.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197페이지로 오시면 주택임대차 존속기간이 나와 있는데 1번에 반가로 1번에 최단기간 보장 동그라미 칩니다. 최단기간 보장. 최단기간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해서 2년 동그라미 2년으로 본다는 거예요. 다만 임차인은 임차인 동그라미 2년 미만 동그라미 주장 동그라미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2번에 임대차 관계의 존속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참고로 봐두시겠습니다. 제목에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임대차 관계의 존속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을 한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법정갱신이 나와 있는데 법정갱신은
이게 동그라미를 법정에다 치고 갱신에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법정 갱신은 다른 거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임대차가 끝나가는데도 아무 말 없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갱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동 갱신이에요. 자동 갱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반가로 2번으로 바로 가시겠습니다. 법정 갱신된 경우의 효과가 나와 있는데 거기서도 기간은 2년 동그라미. 그리고 임차인 동그라미, 해지 통고 동그라미.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3개월 동그라미.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04번에 대항력 나와야 하는데요. 대항력은 먼저 1번에 거기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인도 동그라미, 주민등록 동그라미.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밑에 다음 날부터 동그라미, 다음 날부터 동그라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다음 날부터 밑에다가 0시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대항력의 내용에서 양수인 동그라미, 임대인 동그라미.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된다는 것인 건데 여기서 이런 거예요. 이 대항력이 있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인도와 주민등록을 해두면 이 주택임차인이 주인이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이제 원래 주인은 빠져버리고 새로운 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보증금도 나중에 이 양수인이 반환을 하게 되는 것인 거죠. 양수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98페이지 보시면 5번에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이 나와 있습니다.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 보증금 동그라미, 우선 변제권 동그라미 이렇게 두겠습니다.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을 인정한다는 것인 것이다. 거기 1번에 대항요건 동그라미, 확정일자 동그라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근데 사실 이런 것은 원래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채권자가 먼저 돈을 받아갈 수 있다는 그런 원칙 이런 건 없어요. 채권자는 이게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있어서 내가 먼저 받아가겠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갖추고 나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해 준다는 것인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6번으로 바로 가시면 보증금 중 일정액 여기다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 그거를 1번에 소액 임차인 이렇게 놨죠. 소액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소액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다만 이 보증금 중 일정액의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는데 그것은 두 번째 줄 대항 요건 동그라미.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그렇다는 것인 것이다. 우리 이제 서울특별시 기준으로만 한번 잠깐 봐보시면 거기 박스에 이렇게 써놨죠. 서울특별시에서 9,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 중 3,200만 원. 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9,500만 원까지 그러니까 보증금이 9,600 뭐 1억 원이면 안 되고 9,500만 원 이하인데 9,500만 원 보증금을 다 돌려준다는 게 아니고 3,200만 원까지는 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네,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바로 이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으로 가셔서 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봤는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만 먼저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상가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 있어서도 보통 이제 요즘 뭐 베이비 부모가 뭐 통닭집을 많이 열고 있느니 어쩌느니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상가 건물 임대차를 통해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소상공인이란 말이에요. 대기업은 문제가 안 돼. 근데 소상공인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그 소상공인들이 보증금 거기 다 떼이고 나면 또 거기서 장사 잘 되면 일정 기간 장사를 해야 그거 미천을 뽑는데 이게 금방 나가라고 한다든지 이러면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뭐에 준해서 보면 되느냐 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준해서 보면 돼요. 뭐냐면 일단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 놓고 요거를 그대로 카피한 거예요. 카피.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놓고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카피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똑같아.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내용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단 이제 몇 가지 좀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만 좀 주의해서 받으시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로서 우리 일단 199페이지 보시면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해서 1번의 적용 대상에 1번 보시면 상가건물의 임대차 나와 있죠. 상가건물의 임대차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나머지 똑같아요. 그리고 2번의 적용 범위 보시면 이게 한 가지 환산보증금 초과 거기다 동그라미 세모합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안 돼. 환산보증금은 지금 볼 건 아니고요. 일정 보증금 이하일 때만 환산보증금 초과하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그런 거 문제 안 삼는다. 근데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는 것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 서울특별시에 4억 원 나와 있잖아요.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4억 원 이하일 때만 적용되는 것이고 보증금이 4억 원 이하일 때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걸 넘어서면 적용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가셔서 보시면 200페이지 최근에 예외를 많이 인정했다는 거야. 예외에 인정한 것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3번에 일단 대항력 동그라미 계약갱신 요구 동그라미 그 밑에 보증금액 초과 동그라미 적용 동그라미 그래서 4억 원을 넘어갈 때도 대항력을 인정해주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좀 예외를 이제 많이 만들어 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무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존속기간 보장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똑같죠.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똑같은데 다만 기간이 다르다. 첫 번째 줄 보시면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해서 1년 동그라미. 주택임대차는 2년인데 상가건물임대차는 1년이다. 이 말인 거죠. 다만 임차인은 임차인 동그라미, 1년 미만 동그라미, 주장 동그라미.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것인 거죠. 나머지는 다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04번에 04번으로 바로 가시면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것이 인정되는데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뭐냐면 요게 주택 같은 경우는 특별한 문제가 별로 없지만 이 상가건물임대차 같은 경우는 거기 가서 들어가 가지고 장사를 잘하면 이제 돈을 좀 벌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장사 잘 되니까 주인이 내보내고 자기가 직접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최소한 5년 동안은 그 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쭉 놔두고요. 201페이지 2번으로 바로 가시면 거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나와 있어요.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 동그라미 5년 동그라미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최소한 그 집에서 5년간은 장사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얘기인 거다. 네, 여기까지 해서 봤습니다. 다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는 어쨌거나 이게 민법상 규정한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거기에서 좀 특별히 다룰 것들이 있을 때 그 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최단 기간을 2년, 1년 이렇게 보장을 해줬잖아요. 근데 우리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최장기간 제한이 없어.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서도 그 최장기간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30년도 계약을 맺을 수가 있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규정이 없을 때는 민법에 관한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202페이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